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결국 트럼프와 그의 형제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자해적 실수를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일단 세게 불러놓고 흥정하는 식의 장사꾼 마인드로 시장 예상치보다도 터무니없이 높은 상호 관세율을 부과하는 바람에 시장이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중국이 대미국 관세 전쟁에 전격적으로 항전을 선포하면서 지난주 검은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마저 심각한 패닉장이 연출되었었죠. 우선 가장 궁금한 것이 어디쯤 시장이 바닥일까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CT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계적으로 전망을 좀 해보자면 상호 관세율을 대략 10% 전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럴 경우 S&P 500 기업들의 EPS는 대략 5, 6%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됐었고요. 이런 부분이 좀 선반영이 돼서 상호 관세 부과 직전까지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대략 10% 전후로 하락을 했던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발표된 관세율은 25% 이상이었어요. 대략 그러면 12에서 15% 정도의 EPS 감소가 예상이 된다는 말이 되고, 이는 이론적으로 고점 대비 25% 정도의 주가가 하락하면 이제 바닥이다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상호 관세 부과 이전에 이미 10%가 하락을 했었고,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만 11% 가까운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거의 바닥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EU라든지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전혀 보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주말에는 중국이 먼저 포문을 열었죠. 중국 당국은 미국과 인도에서 수입되는 의료용 CT X선 튜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미국 회사 두 곳의 가금류 제품 수입을 중단할 예정이고요. 또 지난 4일에는 사마륨, 스칸듐, 이트륨 같은 중국산 희토류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통제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또한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11개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해서 중국이 외국 기업에 대해서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미국의 상호 관세 등 무역 조치에 대해서 세계 무역기구 WTO에 제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또다시 50%까지 관세율을 추가로 높이겠다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이 관세 전쟁은 바야흐로 걷잡을 수 없는 확전 양상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매도 이후에 매수를 또 노리기에는 반등의 시점이 불시에 올 수 있다라는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만도 여러 차례 겪으셨죠. 시장에서 아주 작은 호재, 관세와 관련된 아주 작은 호재만 하나 생겨도 주가는 매우 빠르게 반등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트럼프가 한국이나 일본 등과 같은 우방에 대해서 우선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소식, 요 하나만 가지고도 당일 S&P 500 지수는 장중한 때 4% 이상 급등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이런 흐름은 이미 지수가 딥밸류에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자극만 있어도 충분히 반등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관세 부과율이 그저 아이들 장난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었다는 점 또한 언제든지 협상을 통해 이건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암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은 각 국가에 대한 경상수지 적자에 국가별 수입액을 나눈 가격의 절반 정도를 관세율로 부과했는데요.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작년 기준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상수지 적자는 66억 달러였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금액은 148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66 나누기 148 곱하기 100 해서 얼렁설렁하게 50 정도가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50은 아닙니다만 이의 절반 수준이 25%가 우리나라에게 적용될 관세율로 정해진 거예요. 이건 그냥 아이들 소꿉놀이 정도에 불과한 계산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하죠? 아니, 이게 중대한 일인데 트럼프는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관세율을 정했을까요? 우선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실질적 비관세 장벽을 모두 조사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었고, 게다가 상호관세라는 취지가 뭡니까? 상대 국가가 관세를 부과한 만큼만 나도 따라서 부과하겠다. 이게 상호관세잖아요. 상호관세. 근데 미국은 이미 여러 나라와 FTA, 광범위한 자유무역 협정을 이미 맺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 관세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딱히 고율의 관세를 때릴 만한 근거가 없었다는 말이죠. 또한 관세 정책을 설계했던 피터 나바로 등 한 4명, 5명 정도를 제외한다면 트럼프 내각 안에서
이 트럼프의 관세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심지어 트럼프의 최측근이며 충성도가 가장 높다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까지도 관세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을 정도니까요. 그러면 이 측근들마저 관세 부과에 반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실익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오히려 미국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난 트럼프 1기 정부 때 충분히 학습했기 때문일 겁니다. 미국은 제조업이 거의 없어요. 돈을 꽉 찍어서 그 돈 가지고 사오는 것이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죠. 물론 미국에는 휴대폰 회사도 있고 자동차 회사도 있어요.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부품을 해외로부터 들여와서 조립하는 정도입니다. 인건비가 워낙 높은 데다가 실업수당이 잘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연속해서 일하려는 젊은이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관세를 고집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자라는 취지였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 때문에 모든 공정을 미국 안으로 가져오기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관세를 고집한다면 관세율은 최소 20%가 아니라 200% 이상이 돼야 되고 추가로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싱크탱크의 연구 결과입니다. 실제로 웻 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주식시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기를 견뎌냈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번 관세 조치는 자해적 성격이 강하며 미국을 경쟁에서 더욱 뒤처지게 만들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술 공급망 핵심 국가에 대해 중국 50%, 대만 32%, 베트남 46%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런 조치는 미국 기술 산업의 밸브를 차단할 수 있다. 아이폰을 중국, 베트남, 인도 대신 미국에서 전량 생산한다면 가격은 기존의 $1,000에서 $3,500까지 치솟게 된다. 라고 주장했어요. 지금까지 부품을 사와서 조립하지 않고 지금처럼 모두 미국에서 만들려면 원가가 3배 반이나 더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측근들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생각이 있는 관료라면 당연히 포괄적 상호관세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성격을 가졌어요. 잘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은 그날로 짐 싸서 집에 보내버립니다. 해고를 시켜버리죠. 아마도 트럼프의 최측근인 제이디 벤스는 물론이고 그나마 정상적 사고를 가졌다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까지도 트럼프에게 진중한 제언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대화가 단절되다 보니까 상호관세가 발표되기 직전까지도 트럼프의 명확한 의도뿐만 아니라 관세의 범위나 강도 등과 같이 매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고 시장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충격이 컸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 발표되었던 자동차 관세도 트럼프가 발작적으로 갑자기 발표한 거고 이에 대해서 백악관은 급히 그 관련된 준비를 그제서야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무정책을 감독하는 공화당의 핵심 인사들마저도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없었다라면서 혀를 차고 있죠. 마이크 크레포 상원 재무위원장조차 관세 발표 전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논의조차 없었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오죽하면 조지 홀리 공화당 상원 의원은 관세? 그거 트럼프의 정책이지 공화당의 공식적인 정책이 아니야 라고 선을 그을 정도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실책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반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트럼프의 화술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의 실책을 아직도 정상적인 정책이다라고 믿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속 물가가 오르게 되고 주가가 하락한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이 부의 효과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로 3년마다 실시되는 미국의 소비자 금융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구의 58%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024년 기준으로 미국 가계 금융자산의 총 43%가 주식시장에 투자되고 있었는데요. 그 규모가 무려 56조 달러예요. 주가가 하락하면요. 당연히 자산 가치가 쪼그라들게 되고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연구소는
올해 만약에 주가가 20% 하락한다면 경제 성장률이 최대 1%포인트가량 떨어질 수 있다고 추정을 했고, 도이체방크 또한 소비자 지출의 1.2% 감소를 가정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8% 정도 위축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와서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고 주가 하락이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침체가 오고 나면 먹고 사는 게 척박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순식간에 원망과 저항으로 바뀌게 될 수가 있고,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의 만행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이미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상원 재무위원회의 척 그래슬리 공화당 의원과 마리아 켄트웰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초당적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법안의 이름이 2025년 무역검토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새 관세를 부과할 경우 60일 이내에 의회 승인을 얻도록 요구함으로써 의회의 감독 권한을 복원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게 만들어진 법안이거든요. 물론 트럼프는 이 법안이 의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거부권이 행사하게 되면 3분의 2 정도의 표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낮습니다. 하지만 의회 밖에서도 걱정의 목소리들이 우후죽순 시작되었죠. 이 브루크 카스만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주 과격하게 발언을 했는데요. 그는 피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관세는 1968년 이후 미국 가계와 기업들에 대한 가장 큰 세금 인상이다. 올해 세계 경제 침체 위험은 40%에서 60%로 높아졌다. 이 세금 인상의 효과는 상대국들의 보복과 미국 기업의 심리 하락, 공급망 중단을 통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의 강성 지지자였고 돈도 많이 냈던 빌 에크맨 회장도 트럼프의 비판으로 돌아섰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방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불균형적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전 세계 상대로 경제 전쟁을 벌이는 현재 방식은 무역 동반자이자 자본 투자 시장으로서 미국의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다. 경제적 핵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시장이 붕괴되면 새로운 투자가 중단되고 소비자는 소비를 중단하고 기업은 노동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보려고 트럼프에게 투표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욱 놀라운 발언도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걸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관세 조치는 자초한 상처이며 발생하지 않았어도 될 실책이었다. 트럼프가 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관세가 불러온 불확실성은 향후 몇 년간 미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령,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설령 트럼프가 2주 안에 관세를 완전히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그 여파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제레미 시걸은 트럼프의 관세가 1930년대 무려 10년 정도를 괴롭혔던 미국의 대공황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당장 관세가 철회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처가 깊어서 치료되기가 어렵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받는 상처를 의미합니다. 달러가요. 1971년도 이후에는 명목통화가 아니었어요. 실질통화였습니다. 그 이후에 명목통화가 된 건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금과 태환이 가능했기 때문에 뭐 신뢰를 잃고 말고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목통화의 시대에는 신뢰가 아주 중요합니다. 트럼프의 바보 같은 행동으로 인해서 이 달러의 신뢰가 추락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혈맹 관계에 있던 유럽에서도 미국을 포기하자라는 주장이 정치적 구호로 점차 등장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국경엔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하나의 어머니로부터 나온 형제다라는 글이 붙어 있을 정도로 미국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만 최근에는 단호하게 미국과의 관계는 모두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구루급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미국의 장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를 이 지경으로 이르도록 만든 미국 역사의 길이 남을 을사오적은 트럼프와 더불어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수석,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전혀 반등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지금으로서는 세 가지 정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연준의 금리 인하. 둘째, 트럼프의 감세한 발표. 셋째, 대타협의 시작이죠. 하지만 이미 첫째는 글러먹은 것 같죠. 조용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 4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컨퍼런스 공개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높은 관세가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 몇 분기 동안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영향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생각이 180도 바뀐 거예요.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달 19일 회견에서는 관세 충격을 일시적으로 보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것을 기본적 시나리오로 본다라고 답한 바 있어요. 하지만 트럼프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파월도 생각을 바꾼 겁니다. 지난 주말에 상원에서 10년간 5조 8천억 달러짜리 규모의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지출을 줄이지 않는 감세안에는 반대한다는 공화당 하원의 일부 의원들 때문에 감세안 통과도 아직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 대타협을 기대할 수 있어요. 저는 시장에 대한 해석이 어려우면 상식한테 물어보는 편인데요. 상식적으로 트럼프가 관세를 고수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관세를 통해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 기업들을 끌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고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은 금리가 너무 높아요.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고 싶어 했지만 결국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메디케이드에 대한 지출마저 거의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장기채 매입을 선언하는 나라들에게는 앞으로 관세를 깎아주겠다, 이런 식의 대타협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지난 주말에 있었던 폭락은 결코 예사롭지 않았어요. 미국 증시가 단 이틀 동안에 10% 이상 빠진 경우는 제가 주식을 시작한 이후로 고작 5번 이하로 겪었을 정도로 큰 상처였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그룹급 인사들이 이번 위기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년에 걸쳐서 공급망을 뒤흔들 수 있고 관세가 부과되면서 침체는 더 오래 진행이 되었던 지난 1930년대의 대공황이 트럼프로 인해 재현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가 심각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물론 모두 맞는 말입니다. 저 역시 트럼프의 관세 놀이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생각을 바꿀 거예요. 하지만 구루들의 비관적 전망은 하나같이 트럼프의 관세 놀이가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저는 트럼프의 관세가 최종 목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뜯어가며 고민을 해봐도 관세를 먹인 상태로 트럼프가 모든 행동이 종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리쇼어링, 그리고 미 국채에 대한 매입 요구,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방어비 청구, 이런 것에 사용될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초대형 악재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낸 만큼 어느 정도 출렁거림이 급등락이 남아 있을 겁니다. 대략 이후의 전격적인 참전 시기 전후로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모든 악재가 노출되고 나면 트럼프의 대타협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